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시가 홍성국 의원입니다. 아마 오늘이 대정부 질문 마지막이고 저도 개인적으로도 마지막 대정부 질문이 될 것 같고 21대 국회도 아마 대정부 질문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식으로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PPT를 무려 27장이나 만들어 왔는데요. 제 얼굴을 비치지 마시고 PPT를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한국의 큰 그림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하면서 오늘 대정부 질문 이거 하면서 경제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통계의 함정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경제가 이중 구조로 나와 있어서 평균을 잡은 거죠. 한쪽은 좋고 한쪽은 나쁘다 보니까 평균을 잡았다 보니까 나쁜 부분들이 잘 안 보이는 거죠. 저는 이거 이중 경제라고 합니다. 그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수와 수출 경기의 가 완전히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수 경기가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수출 경기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영향이 있고 특히나 AI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출도 반도체를 제외하고서는 그렇게 썩 좋은 분야가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들이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고금리에 시달리면서 중소기업 조달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누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너무도 어려운 게 현재의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는 고령자 일자리만 늘고 있습니다. 청년과 제조업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는 계속 줄고 있고 이제는 고령자 고용률이 60세 이상이 41% 일합니다. OECD 세계 최고죠. 죽을 때까지 일하는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개인 간에 있어서도 담보 능력의 차이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소득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1, 2년 사이 이제 성장 사다리는 치워진 것 같습니다. 다중 채무자가 무려 450만 명이나 되고요. 이 중에 26%인 120만 명은 DSR 70%입니다. 이 얘기는 자기 번 돈의 70%를 원리금으로 상환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생활할 수 없다라는 얘기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도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은 높은 공실률 그리고 부동산 경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수도권 개발한 정책을 마구 질러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기업들이 겁이 나는 거죠. 아무 투자를 안 합니다. 지금 투자를 안 하면 올 하반기나 내년도 경제가 다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됩니다.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요. 정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의무 지출이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의무 지출이 증가하는 것을 퍼주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해는 여러분 2주 전에 나왔죠. 지난해에는 예산 불용액이 거의 사상 최고치로 무려 46조 원이나 예산을 불용됐습니다. 아마 세수가 안 그치니까 쓰지를 않았겠죠. 모든 피해는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국민들한테 넘어가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갖고 총리님, 산자부 장관님,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 기재부 장관님 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대정부 질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끝이었으면 좋겠죠, 총무님? 네. 5월에는 대정부 질문 없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대경제 전문가 앞에 서니까 좀 떨립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정책들은 오늘 논의가 됐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본질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대통령실, 기재부, 한국은행 등 주요 정책기구들은 과연 정책 조절이 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대통령께서 재정 늘리면 고물가로 서민이 다 죽는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국면에서 GDP 한 30% 정도가 선진국들 평균적으로 코로나 국면에서 재정을 늘렸었거든요. 근데 비율이 떨어졌어요. 물가가 올라가게 되니까. 영국, 미국 사람들 다 죽었습니까? 누가 이런 원고를 써준지 정말 걱정이 되고요. 21세기 들어서 벌써 20여 년간 물가가 안 올랐습니다.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고요. 그거는 화폐 유통 속도가 떨어져서 그렇다는 건 누구나 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또 지난해 오늘도 총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해 OECD 경제 성장률 2위라고 이코노미스트 기사 갖고 막 홍보를 하셨는데요. 잘못된 통계입니다. 2022년까지는 정부 재정이 들어갔는데 2023년 평가에서는 재정이 빠졌어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이런 통계를 갖고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게 만들까, 정책 조율 능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 비서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써 있는 거 보시면은요, 경제수석이 취임 일성이 GDP 대비 가계비 비중을 80% 줄이겠다. 2,000조인데 400조 줄이겠다는 거예요. 보다 못한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계부채 절대하게 늘어나지 않게 하는 정책을 하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얘기는 분모를 키운다. 그러니까 GDP를 키워가면서 서서히 매니징해야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 이전에 대통령 비서실장은 가계부채 터지면 외환위기 몇십 배 위력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 정부의 경제 조절 능력, 위기관리 능력을 떠나서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총리님께서는 이 부분이 대단히 심각하다고 느끼시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뭐 의원님 걱정에 대해서 그 하나의 그 걱정으로서 아주 그 중요하게 받아들이면서요. 경제라는 것이 그렇게 어느 한 사람이 원 플레이어로서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 경제 정책이라는 것은 반드시 양지가 있으면 음지적인 게 있고 또 공짜 점심은 없고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정말 조율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경제 정책에 대한 조율은 지금 경제부총리가 굉장히 자주 뭐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이렇게 만나가지고 지금 의원님 말씀해주신 그런 한은 총재, 경제수석 그리고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이렇게 계속 만나서 조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조율이 저는 잘 되고 있다고 보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너무 다른 통계나 데이터들을 너무 많이 제시하니까 신뢰 자체가 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네, 뭐 그런 것도 뭐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더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정책이 막 좌지우지 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일종의 조화된 그런 정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정책 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많은 정책들을 그 총선을 앞두고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을 놓고 보시면은 대표적 사례로 통신비, 건보료, 채무조정, 신용 대사면 조치 이런 것들은요. 저희가 1년 전에 이미 다 제시를 했습니다. 그때는 모른 척하다가 총선 앞두고 이런 정책을 예금자 보호법 1억도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1년 전, 2년 전에도. 지금 정책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럼 총선 정책이라 누가 생각 안 하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한시적 정책입니다. 지금 올해 새해 경제 정책에서 제가 한 페이지로 정리한 노란색으로 나온 거 한시적이다, 상반기 일시적이다. 그러면 벚꽃 피면 김포가 좋아질 거라고 어느 분 말씀하시는데요. 벚꽃 필 때, 총선 끝나고 철쭉 필 때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한시적으로 정책을 쓰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내놓는 정책 수습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모든 정책이 100% 그렇다.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더 좀 검토가 필요합니다만은 기본적인 철학은 일종의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면서 시장 경제의 바탕을 두고 그러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정책의 큰 패키지를 가지고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재건축에 대해서도 규제를 좀 정상화하고 좀 더 개선하고 또 토지의 이용에 대해서도 그런 규제를 개선하고 이런 정책들은 다 일종의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는 쪽을 우선 놓고 그리고 우리 사회적인 약자 그리고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사회 시장이 실패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어떤 보완 대책을 할 건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정책들을 발표하시는 거다. 그런데 그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또 우리 국회가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저희가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야당도 1년 전에 다 발표를 하신 거라면 그런 데서 좀 서로 컨센서스를 과감하게 찾아서 이행이 빨리 되도록 그렇게 좀 해나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 철학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일본의 기시다 정부가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입니다. 지금 총리님 말씀도 경제적 자유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 세계에 신자유주의 하는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와 거기에 따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이 두 개를 같이 하겠다. 큰 경제 운영의 철학을 다시 좀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네, 수고하십니다. 최근에 경제 논의는 거의 다 ICT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한국은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입니다. 네. 근데 이 제조업 강국들이 소재나 산업재 부분들이 과거에 우리 수축의 주축이었는데 지금 많이들 어렵고 힘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부상한 측면도 있고 다른 이머징들이 많이 커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출 비중에서 보면 ICT가 과도하게 높아지면서 다른 산업들은 줄고 있어요. 기존 새로운 제조업에서 재제조라는 말도 있는데요. 기존의 제조업들을 다시 육성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우리나라의 산업 기반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섬유 부분부터 조선, 자동차, 그다음에 이제 첨단 반도체, 2차 전지, 우주 항공까지 이제 이렇게 폭넓게 이 메뉴리스트를 갖고 있다는 것이 향후에 AI 기술 같은 것이 나와서 지금 융복합으로 다시 급격하게 첨단 산업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많은 넓은 메뉴리스트를 가지고 그 새로운 기술 전환 시점에 우리 이 산업 경쟁력을 빠르게 신속하게 조정을 하고 적응을 해서 갈 수 있는 이런 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큰 우리 산업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이런 산업 기반을 끌고 나가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가급적 고부가 가치 우리가 지금 산업의 첨단 기술 부분으로 이걸 이전을 하지 않고 이 부가가치가 낮고 이 생산성이 낮은 부분을 계속 끌고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방점은 아무래도 첨단 산업 특화 단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기술력이 높고 기술을 선도해 갈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거기서 고용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부가가치 비율도 높고요. 지금 우리가 경제전쟁, 패권전쟁 한다는데 전시에 준하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기존 제조업들이 사실은 잊혀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이 한국의 주요한 산업인데요. 지금 주요한 회사 두 회사의 수익 전망을 봤더니 작년 6월에 한 회사는 2025년 매출이 17조였는데 지금 9조 7천억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많은 투자가들도 여기서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인데요. 2차 전지 산업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자금난에 지금 빠져가고 있거든요.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보기엔 2, 3년 걸릴 것 같습니다. 어떤 지원책을 갖고 계십니까? 네, 지금 저희가 크게 네 가지 금융, 세제, 민간 투자, 기술 개발 지원을 저희가 올해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책 금융을 올해 한 5.9조 원 규모로 지금 공급을 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향후 5년간 38조 원 이상으로 확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제 부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투자세 공제 비율을 지금 대폭 확대를 해서 기존에 한 8에서 16% 정도 있던 거를 지금 15%에서 한 25% 정도 이렇게 비율을 올려놨는데 지금 대상 범위를 또 확대를 하는 부분을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할 예정이고요. 지금 인프라나 규제 개선 같은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종합 지원을 해서 민간 투자를 계속 유도를 하고 이 첨단 특화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 경쟁력, 이 산업 기반을 강화시키는 작업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기술개발 지원도 올해부터 한 1,100억 원 규모로 R&D 이 차세대 배터리 전고체 분야. 근데 적어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무 편일률적이고 다급함이 없어요. 예를 들어 국가전략기술에 배터리 산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올해 말에 종료가 되잖아요. 네. 일몰되는데 15% 되는데 기재부랑 상의를 하셨나요? 이걸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네.
솔직한 심정으로 한 5년, 2030년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지금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 산업부 입장에서는 첨단 기술 분야에 이 투자 세액공제 같은 것들은 한 2년, 3년, 5년 정도 이게 좀 안정적으로 돼 있어야 산업 부분에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 세액공제 조치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해볼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전기차의 새로운 르네상스 또 혁신이 보면 단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전기차 부분들이 한국만 보급률이 떨어져요. 그 이유는 저는 충전기가 작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산업이요, 총리님도 계신데요. 이 산업을 전부 다 환경부가 잡고 있거든요. 이건 산업으로 키워야 됩니다. 나중에 통상 마찰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산잡으로 이 전기차와 관련된 충전기와 관련된 모든 것을 좀 가져와 갖고 일원화하는 게 산업을 부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충전기 보급이 이 소비자 수요를 확대하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지금 저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 적극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네요. 공정위는 피치 보고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치 좀 띄워주실래요? 네, 이번 주 조선일보에 나온 신문인데요. 배달앱이 10,000원을 넣으면은요, 배달앱에서 4,700원을 뗀답니다. 이게 정말 말이 안 될 지경입니다. 플랫폼 공정화법과 관련 지금 중국의 테무라고 지금 들어온 한국 시장을 공습하고 있는데요. 이대로다 보면 내수 다 죽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어디 계세요? 예, 근본적인 대책 좀 마련해서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내수 다 죽습니다. 지금 부채로 죽는 게 아니라 거대 플랫폼한테 소상공인들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에는 일종의 규제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좀 참여해 주시고요. 네, 경제부총리님 잠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관련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정책을 발표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가 기업에서 돈을 빼다가 배당하겠다, 주주 가치를 밸류업하겠다, 다 좋습니다. 가장 좋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질적인 거는 기관 투자를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가 공모펀드 시장이 제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스튜어디스 요거 하나만 제대로 해도 지금 논의되는 모든 정책은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자료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발표되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내용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의원님이 워낙 특히 자본시장 전문가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단기 대책이나 그다음에 당장 그런 거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주주 가치,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측면, 그다음에 이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측면, 그다음에 자본시장에 관련된 수요 기반과 관련 제도를 어떻게 말하면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화하는 이런 큰 틀에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월요일 날 발표하는 건 그 중에서 일부인, 그러니까 금융위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는 그 기업 가치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업 가치 제고를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내용 중심으로 발표를 드릴 거고요. 이거는 시작이고 그와 관련된 아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저희가 계속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본이 어제 사상 최고치를 34년 만에 찍었는데요. 네. 2013년 아베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정책이 누적 효과입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다고 해서 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투자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더 큰 그림으로 한국의 장기 설계도를 만들어서 뚜벅뚜벅 앞으로 가야 되는 시절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설계도를 만들고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제시하는 좋은 정책
홍성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